자, 이제 이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건이 우선하는데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기준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그걸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자가 자기 3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자기는 2층에 살고 있고 어리한테 2월 1일 날짜로 은행에 돈 빌리고 병이라는 자한테 3월 1일 날짜로 1층을 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 전입신고하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2억입니다. 자, 정이라는 자가 4월 1일 날짜로 2번 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라는 자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1억입니다. 보증금이. 자, 기라는 자가 6월 1일 날짜로 3번 저당에 있다는 거예요. 몇 명 더 쓰면 도망갈 생각이 들까요? 한 2명 더 쓰면 집에 가고 싶죠? 도대체 공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배울 때 아무리 많아도 6사람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6사람 넘어가는 게 이런 게 한 2개고 보통은 3사람 갖고 놀 겁니다. 통상적으로 4사람 갖고 놀면 도망 자주 가더라고. 그래서. 자, 이 갑은 3층짜리 자기 집에 세입자 둘이 있죠. 은행 3군데 있죠. 나중에 갑이 빚잔치 한다고 딱 생각하면 서울에서 제일 먼저 돈을 찾아가는 자는 누가 될까요? 1순위로 갑의 주택 팔아서 돈 찾아가는 첫 번째 1순위자 누구다? 이게 무라. 무가 제일 먼저 돈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무는 같은 세입자죠. 같은 세입자인데 보증금이 1억이죠. 그럼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이면 소액 임대차가 되거든요. 그럼 같은 임대차라도 일정한 금액 이하에 살고 있으면 그 금액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3,400만 원만큼은 순수도 무시하고 찾아간다. 그럼 이자는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입니까? 물건보다 우선했습니까? 뒤에 나왔는데도 은행보다 뒤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먼저 찾아가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 물건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런 겁니다. 처음 듣나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자,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 빌리러 갔습니다. 방 4칸짜리. 은행이 주택의 가치를 평가해서 대출금액 평가할 때 자꾸 방 한 칸당 3,400씩 빼는 거예요. 아니, 세입자를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세입자를 앞으로도 구할 계획도 없는데 자꾸 3,400씩 빼고서 주택 가치를 평가하더란 말이에요. 은행에 나 세입자 지금 있지도 않고 세입자 드릴 생각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은행은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뒤늦게 나와도 은행보다 돈을 먼저 찾아갈 자가 있다면 은행은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 빌릴 때는 내 생각보다는 훨씬 주택 가치가 그걸 빼고 평가되니까 야, 밖에 나가면 5억이라는데 왜 대출 금액은 3억 얼마밖에 안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런 이유입니다. 물건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보증금이 1억이라도 전부 다 보호받지는 못해. 3,400까지는. 자, 그럼 1억짜리에 서울에서 살고 있으면 3,400까지는 순서 무시하고 챙겨 먹나요? 그럼 서울에서 5천만 원짜리에 살고 있으면 얼마 챙겨 먹나요? 3,400. 3,400짜리에 살면 3천만 원짜리에 살면 3,400, 3천이지. 3천짜리에 사는데 3,400 주는 데 있으면 저 좀 소개해줘요. 그 가게. 자, 그래서 3,400짜리까지는 보호되죠. 그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내가 방 한 칸 원룸 들어갈 때 원룸 3,400짜리에 들어가면 나는 이 원룸이 쫄딱 망해도 나는 내 돈 떼일 확률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는 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순수도 무시하고 항상 3,400원 먼저 챙겨 먹는다면 나는 이 주택 가치가 3,40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 돈 떼일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가면 주택의 가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받아야 될 소액보증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컨대 방 20개들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원룸에 방이 20개입니다. 전부 3,400짜리라고 치고 3,000이라고 하죠. 계산하기 힘듭니다. 3,400짜리가 20개면 6억 8천이죠. 그럼 이 주택이 14억에 팔리면 이 원룸이 14억의 2분의 1은 7억이죠. 그럼 받아야 될 소액보증금이 6억 8천이니까 아직까지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럼 전부 3,400씩 다 찾아가요. 한 푼도 안 뗍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이 10억에 팔리죠. 그럼 2분의 1은 5억이죠. 받아야 될 돈은 6억 8천이죠. 그럼 3,400씩 20명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5억을 20명씩 20명이 나눠서 찾아가야 돼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5억을 20명씩 넣으면 2,500밖에 못 가져가죠. 그럼 2,500밖에 못 가져가면 900만 원씩 떼인 겁니다. 그럼 특히 원룸 같은데 다세대 같은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3,400짜리에 들어가면 항상 보호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원룸 같은데 이렇게. 자, 어쨌든 순서는 이 문은 1억 중에서 3,400원 후순위 물건자보다 우선합니까? 선순위 물건자보다 우선합니까? 돈 찾는 순서가. 그럼 이자는 다른 물건자보다 우선해서 돈 찾아간다고 하면 되나요? 그럼 다른 물건자보다 우선한다고 할 때는 지보다 앞에 있던 지보다 뒤에 있던 관계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순위는 제일 빠르니까 3순위 병, 4순위 정. 자, 이 병도 세입자죠. 원래 물건하고 채권이 싸움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물건이 이겨야 되죠. 근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물건만큼 보호된다고 했죠. 그럼 이자는 자기보다 날짜가 앞에 있는 물건자한테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근데 자기보다 날짜가 뒤에 있는 물건자한테는 이기나요? 그럼 이자는 물건만큼 보호된 거지 물건을 뛰어넘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자는 물건을 뛰어넘었는데. 자, 그럼 병은 후순위 물건자보다는 우선합니까? 선순위보다는 우선하지 못하죠. 그럼 이렇게 되네요. 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은 다른 물건자보다 우선해서 자기 보증금 회수할 수 있다. 오덱스다. 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은 다른 물건자보다 우선해서 자기 보증금 회수할 수 있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거지 선순위한테는 우선하지 못하니까. 얘는 다른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 중 서울에서 1억 이하의 보증금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그때는 후순위가 와야 됩니까? 다른이 와야 됩니까? 1년 뒤에 시험장에 갈 때도 이 이상 없어요. 1년 뒤에 시험장에 갈 때도 이거 어려운 지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후순위 와야 될 글자, 다른 와야 될 글자 이거 찾는 것. 물건만큼 보호되느냐 물건보다 우선하느냐 찾는 것. 기준. 이렇게 이제 하나 본 겁니다. 자, 이게 물건만큼 보호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하고 순서 잡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순서도 못 잡았잖아요. 채권은 5년이나 일찍 나와도 항상 꼴찌였는데 지금은 순서만큼은 챙겨 먹으니까 물건만큼 보호된다. 그럼 등기된 임차권은 물건만큼 보호되겠죠. 실패한 제도라도.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면 물건만큼 보호되겠죠. 그 중에서 일정 금액 이하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3,400만큼은 물건도 초월하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켜진다. 그럼
자, 갑이 A한테는 85년도에 5천만 원을 빌렸었고 B한테는 90년도에 5억을 빌렸을 수 있죠. 나중에 갑이 비찬치하면 A와 B는 누가 먼저 돈 찾아갑니까? 똑같아. 갑의 남은 돈을 먼저 챙겨가서 먼저 잡는 자가 이긴다. 그럼 같은 채권끼리는 먼저 빌려줬다고, 많이 빌려줬다고 우선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죠. 그게 채권이 평등하다. 시간에 관계없고 액수에 관계없습니다. 채권은. 채권자는 평등합니다. 이 채권자 평등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선착순, 선행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갑한테 3천만 원이 남아있던, 갑한테 7천만 원이 남아있던 먼저 달려가서 잡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선착순입니다. 처음 듣나요? 오늘 처음 듣는 건 많죠? 근데 가만히 보면 처음 듣는 게 아니라 경험했던 것들이고 들어봤던 것들입니다. 자,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친구 가게가 요즘 좀 어렵다더라. 야, 그 난리 났다. 그 채권자들 앞에 전부 난리 났, 진치고 뭐 난리 났다. 세간살이 다 들리고 있더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그 2천만 원 빌려줬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띱니까 안 띱니까? 그 소리 들리면 여러분 띱니까? 왜 뛰나요? 그러니까 뛰어가나 기어가나 돈 찾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뛸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먼저 가서 먼저 잡아야 되니까 뛰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법 공부하기 전에 몸은 법을 알고 있는 거죠. 몸은 법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이론을 모를 뿐이지. 그게 선착순. 다만 법원에서 파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죠. 그럼 법원에서 파산 절차가 진행돼서 파산이 딱 됐을 때는 법원 앞에 먼저 달리기 위해서 줄 섰다고 해서 돈 찾아가진 않아요. 그때는 안분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안분배당은 뭐냐? 그럼 갑한테 재산이 얼마 남아있건 5천만 원하고 5억 빌려준 자는 10대 1이죠. 그럼 10대 1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6억, 한 사람은 3억, 한 사람은 1억 빌려줬는데 남은 돈은 딸랑 7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6대 3대 1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안분배당이다. 그럼 일반적인 빚잔치를 할 때는 선착순. 만약에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돼서 할 때는 안분배당 이렇게 간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보면, 그럼 여러분도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나면 어렵다는, 그렇게 쫄딱 많이 간다 소리 들리면 뛰어야 됩니까? 어디로? 뛰어가지고 뭐 잡아야 됩니까? 뭘 잡을래요? 가서 이 따만한 그 지폐 냉장고 큰 거 있죠? 그런 거 짊어지고 집에 오면 안 돼요. 그 집에 와가지고 파스 붙이라고 애한테 시켜놓고 파스 붙여야 되죠. 파스 붙이고 있는데 대리점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할부가 안 끝났대 이거. 그럼 차나 가구나 전자제품은 할부가 안 끝나면 쓰기는 쓰고 있어도 소유자가 아닙니다. 대리점 겁니다. 그럼 할부 대리점에서 전화 와서 아직까지 할부가 안 끝나서 우리 거니까 네가 들고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다시 짊어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대리점 갖다 줘야 되죠. 그럼 파스값만 날라갔죠. 그래서 함부로 짊어지면 안 돼. 할부 끝난 거는 괜찮나요? 할부가 끝난 거는요, 집에 갖고 와서 반본전 끊겼다고 생각하고 이거 냉장고 딱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소리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36개월 할부 끝났거든. 이상하다. 수리업자 부르니까 버리세요. 수리비 더 든대. 버리러 가니까 12,000원 내래. 요즘 버리는데도 돈 내야 되죠. 뭐야, 실컷 들고 와서 파스비에 버리는 빚까지. 그래서 빚잔치 하는 데 가서 건져 올 때는 이런 거 말고 작으면서 돈 되는 거 있죠. 보석, 시계, 구두, 가방, 명품입니다. 그 넥타이. 하여튼 뭐라도 명품이 그냥 아무 옷이나 들고 가봤자 쓸모도 없어. 버려야 돼 다. 그 명품은 들고 올 가치가 있어. 팬티나도 괜찮아요. 가자마자 보석 딱 발견하자마자 바로 입에 삼키고 입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입에 집어넣고 팬티 입고 구두 신고 넥타이 메고 가방 딱 옆에 차고. 왜 그래야 됩니까? 절도거든. 자, 아무리 돈을 받을 게 있어도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들고 가면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인 건 아는데 그럼 지켜보고 있을래요? 잡을래요? 나 지금 당장 내 돈 2천만 원 떼이게 생겼는데 이거 가져가면 도둑질인데 하고 있을래요? 일단 잡을래요? 그러니까 잡고 삼키라고, 보석은.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부르면 경찰이 아무리 돈 받을 게 있어도 그렇게 사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안 가져간디. 다른 사람이 가져갔지 나는 오니까 없더라고 하면 돼. 입고 있는 건 원래 내 건데. 보석 못 받나요? 보석 있다더만. 물론 삼켜놨잖아요. 나중에 경찰에 2시간 뒤에 출두하라고 가면 경찰에 출두하는 집에 가서 싹 다 갈아입어야 되죠. 몸빼다가 송월타월 딱 거치고 가면 돼요. 시계 차면 안 돼요. 법정에 갈 때는 구두 이거 다 빼놓고. 재벌 부인도 법정에 갈 때는 다 빼놓고 갑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법에 갈 때는 가장 자연적인 모습, 본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야, 이 둘이 싸움했는데 왜 벽이 이겼지? 야, 이렇게 싸움했는데는 왜 이때는 갑이 이겼지? 이 사람들이 싸움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해결이 잘 됐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관여할 일이 없죠. 잘 돼서 집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관여해? 우리는 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해 주는 방법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갑과 병이 싸움했는데 왜 병이 이겼지? 갑은 권리가 없고 병이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래 병이 이겼겠지. 아니면 갑도 권리가 있고 병도 권리가 있는데 병이 우선했겠지. 같은 제한 물건인데 순서가 빨랐겠지. 이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이론을 배워도 결론은 그 어려운 이론도 결국은 그래서 누가 이겼는데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승수했는데 라는 결론 내릴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이론으로 포장을 해놔도 그걸 푸는 방법은 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붙었는지 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우선했는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요 오메가라는 겁니다. 가장 기초 시간에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배운다. 오늘 배운 요기. 다른 거 잊어먹어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권리의 우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보자. 권리가 뭐지? 그런 권리에는 어떤 권리가 있지? 그렇게 채권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서로 붙으면 누가 이기는 거지? 라고까지 했죠. 그럼 그런 권리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처럼. 그게 권리의 변동입니다. 상태가 변해가는 모습. 자, 그럼 갑이 건물을 하나 신축하면 지구상에서 없던 건물 만들어졌나요? 그럼 갑은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건물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누구한테선가 물려받았나요? 처음 취득했나요? 그래서 처음 취득하는 걸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서 원시지구, 원시인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없던 걸 취득했다를 기호로 표현할 때는 XSO가 되는 겁니다. XSO가 됐다는 것은 창조됐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없다? 그럼 매매를 해서 을이 소유권 등기를 받으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나요? 을은 주택 소유권 취득했죠. 그런데 처음 취득했습니까? 처음 취득한 갑으로부터 이어받았습니까? 이어받았으니까 우리는 승계받았다. 그래서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 승계취득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O에서 O가 나온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점 찍히면 여기에 찍혀야 된다 안 찍혀야 된다? 그대로 받았으니까 찍힌 채 와야 되죠. 그럼 이걸 나중에 글자로 표현할 때는 기존의 권리에 붙어있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도 함께 승계된다 안 된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배우면 된다고요. 처음에는 기초로 갔어. 자, 그럼 이렇게 승계가 됐는데 상속이 돼서 갑이 사망함으로써 아들이 상속을 받아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승계받은 거죠. 그럼 매매가 되든 상속이 되든 승계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은 매매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올 때는 주택만 넘어오나요? 주택 안에 있는 것 다 딸려가나요? 와이프 따라가나요?
주택 팔면 주택 안에 있던 와이프도 같이 가나요? 그러니까 하나 콕 찍어서 넘어오죠.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의 목적물 그것만 넘어오죠. 그럼 하나 콕 찍는다가 한 글자로 뭘까요? 콕 찍는다 한 글자로. 지금 고민을 해요. 찜이죠. 그 저하고 발음 그렇게 지금 차이 나나요? 이거 아니면 잘 차이 안 나는데. 이 발음은 저하고 2번씩 해야 됩니다. 이 발음은 저는 지금 해결불능이거든요. 안 돼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받아쓰기 쓰니까 10개를 다 틀리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다 서울에서 서울말 쓰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글자는 그래도 알아듣는데. 자, 한 글자라고 하면 찜이죠. 이걸 2글자로 하면 특정이라고. 특정승계라고 부른다. 특정해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상속이 됐을 때는 특정된 겁니까? 저 집 짓는다고 들어갔던 공사비 채무도 따라옵니까? 그럼 전체가 다 따라오죠. 그걸 우리는 포괄해서 넘어온다 이렇게. 그럼 포괄승계, 특정승계 이렇게. 같은 승계 취득이라도. 자, 다른 각도로 한번 볼까요?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듣고 이해합니다. 잊어먹어도 돼.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느는 거지 외워서 하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운전할 때, 주차할 때, 운전 주차할 때 외워서 주차하면 안 되죠. 어떻게 외울까요?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할래요? 그냥 몸으로 하다가 쿵, 저리 쿵 하다 보니까 외운 거지. 몇 번 갖다 놓고 나면 돈이 아깝고 하면 이제 잘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공부는, 민법 공부는 특히 머리로 하는 게 있어요. 외우는 거. 가슴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머리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게 있어. 그냥 하다 보니까 눈치로 알아지는 거. 물어보면 몰라. 무슨 뜻인데 6개월 공부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말 못해. 말은 못하는데 어디에 쓰는 줄 알아. 그렇게 몸이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 한 1년 같이 따라오다 보면 저런 거 왜 설명을 안 해주나? 설명을 안 해주는데 항상 비슷한 곳에서 쓰니까 저럴 때 쓰겠지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면, 특히 지금 11월인데 지금 외워서 어떻게 하냐. 외우는 건 10월달에 외워야지. 시험 치기 직전. 자, 그럼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갑이 건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용 수익 처분하는 기능이 상속이 되든 팔리든 승계됐다 안 승계됐다? 권리가 승계됐죠? 다시 돌아갑니까? 완벽하게 넘어온 겁니까? 다시 갑한테 돌아가진 않죠? 그럼 완벽하게 넘어온 걸 우리는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사용수익 처분하는 기능이 완벽하게 넘어왔다라는 것. 승계돼서. 자, 그런데 비교해볼까 이제.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가 병한테 전세를 줄 수 있죠. 전세를 주면 병은 사용수익하는 기능은 있죠. 처음 취득했나요? 갑의 것을 이어받았나요? 갑이 가지고 있던 사용수익하는 기능을 계약기간 동안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어받았으면 원시다 승계다? 승계인데 사용수익하는 권리의 기능을 승계받았죠? 그런데 영원히 받았습니까? 계약 끝나면 다시 돌아갑니까? 계약 끝나면 갑한테 돌아가죠? 그럼 잠시 머물다 가는 거죠? 잠시 머물다 간다는 개념을 우리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이라고 표현하지 소유권 설정이란 말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소유권은 이전이라고 하지 소유권 설정이라고 하네. 그래서 설정이란 표현은 잠시 머물다 갈 때를 설정. 어쨌든 설정이 돼도 승계된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글자가. 자,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았습니다. 갑은 이제 소유권이 있습니까? 소멸입니까? 갑은 소유권이 없죠? 자기한테만 없나요? 지구상에 없나요? 을이 들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들고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죠? 그럼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가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그게 상대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택이 화재로 불탈 수 있나요? 그럼 그 주택에 붙어 있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없어졌죠, 이제?
지구상에 누구도 그 주택을 사용수익 처분 못하죠. 절대적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소멸도 절대적, 상대적이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죠. 이걸 지나가던 내가 어제 그 집 앞을 지날 때는 그 주택의 명패가 갑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조깅하다 보니까 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팔렸으니까. 내가 볼 때는 주택은 그 자리에 서 있나요?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체가 바뀌었나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권리 주체가 변경된 거 맞나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미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주택을 팔았죠. 그럼 주택을 팔았다는 한 개의 사건이죠.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먹었다는 한 개의 사건을 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 소멸이라고 불립니다.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정 승계라고 불립니다. 제3자인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주체의 변경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용어가 한 개가 있어야 돼, 한 개가. 그래야 되는데 민법은 한 개의 사건을 설명하는 용어가 어느 각도에서 보는지에 따라 용어를 전혀 달리하고 있죠. 그럼 다른 과목은 3년,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3년이란 말이에요. 뭐 도시관리계획, 뭐 도시기본계획 3년 안에 결정해라. 3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글자가 안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틀릴 때는 3년을 못 외워서 틀린 거죠. 근데 민법은 죽으라고 특정 승계로 외워놨는데 시험은 상대적 소멸로 나올 수 있죠. 그럼 내가 틀린 것은 못 외워서 틀린 게 아니라 상대적 소멸과 특정 승계가 같은 말인 줄 몰라서 틀리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말이죠. 그래서 민법은 그거였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몰라서 틀리고 못 외워서 틀리는데 민법은 다 배웠는데 그게 내가 배운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었어. 그래서 이해 과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과목 안 깁니다, 사실. 근데 민법이 유일하게 이해 과목이라는 게 이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각도를 어느 각도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물건 훔치는 자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죠. 그런데 집에 딱 물건 훔쳐서 집에 딱 들어가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왔나 이렇게 하지 도둑놈 만나 안 하겠죠? 밖에 나가서는 도둑놈인데 집에 가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애들의 아버지로 불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직업을 가진 자가 불리는 이름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거 공부하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본질을 이해하는 것. 지금은 외우는 것은 오래골달 책 팔을 갖다가도 되니까. 지금은 끊임없이 틀려도 돼. 틀리면서 수정하고 틀리면서 수정하고 그걸 밟는 거.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민법 공부라. 특히 이제 재수하는 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느끼는 게 이제 그거죠. 1년을 다시 민법을 보게 되면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게 얼마나 수박 그달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거였네는 건 이제 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장면. 그런 게 보통 많이 느낀다. 내가 늦게 출발했으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자, 그럼 권리와 관련한 첫 번째 논점이 이런 겁니다. 권리의 종류, 그 다음에 권리의 우열, 권리의 변동. 이렇게 하나의 테마를 잡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테마였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자, 115페이지로 갑니다. 자, 115페이지로 가면 자, 법률행위라고 나오죠. 이제 여러분은 법률행위를 지금은 편의상 계약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그래도 법률행위라는 개념보다는 계약이라는 개념이 익숙하니까. 자, 계약은 우리가 알기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계약하려면. 물건 사라, 물건 사겠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나요? 적어도 두 사람 필요한가요? 그런 정도는 아니까. 그래서 법률행위로 설명하지 말고 계약으로 설명하는 게 머릿속에서 빠를 거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게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데 내년에 시험 치는 사람의 불행이 이겁니다. 이게 올해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나와버리면 강의도 좀 편하게 가는데 안 나오면은 저걸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야 되니까 이 어려운 파트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보자는 거예요. 회사에 입사하려면 보통 한 번에 됩니까? 면접, 필기 면접 다 해야 됩니까? 그럼 만약에 필기를 걸려야 또는 면접을 걸려야 2차를 볼 수 있죠. 그럼 A는 1차를 떨어져서 집에 가고 있고, B는 2차 떨어져서 집에 가고, C는 다 통과해서 입사할 수 있죠. 자, A가 집에 가는 B를 붙잡고는 같이 시험에 떨어졌는데 가서 소주 한잔 하자. B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니하고 술 마실 레벨은 아니지. 니는 1차에 떨어졌고 나는 2차에 떨어졌는데 내가 니하고 술을 왜 먹어? 할 수 있나요? C가 볼 때는 어떨까요? 둘 다 놀고 앉아 있죠. C가 볼 때는 놀고 앉아 있는 거지만 A와 B는 나름대로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1차, 2차를 통과해야 합격이죠. 그럼 내가 1차 걸리면 다음에 2차만 치면 되죠. 1차 떨어졌죠. 1차 떨어졌는데 2차 시험장에 가서 왜 내 자리 없냐고, 내 이름 없냐고 소리치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럼 2차 시험장에 가서 큰 소리 땅땅 치려면 1차는 통과해야 된다 안 된다? 1차는 걸려야 2차 시험장에 가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관문, 어떤 계약이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약은 성립을 해야 돼. 그럼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아까 계약 하나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앞으로 사람 하지 말고 당사자. 그 당사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어. 한 명이 된다면 나고, 여러 명이 된다면 나와 너고, 더 많으면 우리고 뭐. 자, 그럼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이 의사표시가 가장 어려운데 의사표시가 뭘까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제일 어려운 글자이긴 한데 잘 모르면 글자 잘라요. 앞으로 여러분이 잘 글자를 풀다가 잘 모르면 글자를 잘라서 갑니다. 앞으로 이제 의사 능력이 뭔지 잘 모르겠죠? 잘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 뭐지? 잘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잘 모르면 글자를 잘라서 보란 말이에요. 계속. 어디 자를지는 알겠죠? 설마 이렇게 자를까요? 이 정도면 자를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래도 숨 쉬는 데는 알겠지. 설마 숨은 쉰다고 보고. 그럼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의사는 마음속의 생각입니까? 마음속의 생각을 밖으로 펴내는 것. 의사를 표시하는 것. 그럼 누군가하고 물건 사고 파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소를 갖고 싶고 어른 소를 팔고서 돈을 갖고 싶고 하겠죠. 그럼 사람도 있고 목적도 있죠. 그리고 둘이 서로 째려보고 있으면 계약되죠. 텔레파시가 통하니까. 그럼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밖으로 말로 하건 글로 하건 표내야 됩니까? 그게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그 의사표시를 포장을 붙이기를 먼저 한다고 해서 그런 계약을 먼저 하자고 청했으니까 청약이라고 부른 거고, 그 청약을 보고 올라탔으니까 승낙이라고 하는 거고, 허락을 했잖아. 올라탔어. 오를 성자. 이렇게 승낙. 그 말을 의사표시를 포장을 한 게 청약이고 승낙인 거예요.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자, 이제 그럼 계약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람이 존재하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럼 성립이 안 됐다를 우리는 불성립했다 이래. 그럼 계약 성립, 불성립 이렇게 하나 나온다. 계약 불성립했다는 이야기는 2차 떨어진 겁니까? 1차 떨어진 겁니까? 1차를 떨어진 겁니다. 그게 계약 불성립. 자, 그럼
물건 사라. 청약을 했는데 을이 물건 안 산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청약은 있는데 성락이 없죠. 그럼 당사자 목적은 있어도 의사표시 두 개가 있어야 될 곳에서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의사표시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불성립이다. 이 계약은 불성립한 겁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 자, 문제는 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입사하려면 2차도 통과해야 되죠. 그럼 사람 둘이서 계약했다고 약속 지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처음부터 얘가 판단 능력이 없는 자인데 뭣도 모르고 도장 찍은 자한테 강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한테 강요를 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려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하더라. 그럼 사람이기만 하면 방금 태어난 사람이든 죽기 5분 전에 사형수든 사람은 맞죠? 근데 그 사람이 2차를 통과하려면 그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정이 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고 하자가 없으라는 거예요. 자, 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2차 통과하는 거 맞나요? 그럼 1차 면접을 통과하려면 이 세 개가 있어야 되죠. 2차 서류 전형 통과하려면 서류가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10개가 필요한데 9개밖에 못 갖추면 통과한 거다 못한 거다. 그럼 효력 요건을 서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는 필요하죠. 9개 갖추어야, 서류를 갖추어야 될 것을 8개밖에 못 갖추면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럼 효력 요건을 갖춘 겁니까? 못 갖춘 겁니까? 그럼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걸 한자로 무효라고. 다 갖고 있으면 무효. 자, 그 계약은 무효다. 야, 그 계약은 무효다. 그런 계약을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해? 나 그 계약은 인정 못하겠다. 이런 말은 하고 살았나요? 이런 말은 평소에 하고 살았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무효란 뜻이 뭔지는 모르고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자, 무효는 1차의 문제다, 2차의 문제다? 2차. 계약이 무효라는 말 안에는 그래도 1차는 통과했던 겁니까? 예. 그 계약이 무효라는 이야기는 성립은 하고 이제 썼다는 거예요. 성립은 해야 유효무효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1차에서 탈락해버리면 무효라는 말을 썼어도 안 돼. 불성립했으니까. 1차를 떨어졌는데 2차 시험장 궁금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2차 시험장에 왔다는 것은 떨어지든 걸리든 1차는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것. 이거 머릿속에서 두 개로 쪼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두 개의 틀을 갖춰 놓고 하나 통과해야 또 하나를 통과하는. 채 그러듯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게에 가서 돈 주면 원스톱으로 해결 다 된 거죠. 이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이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보이던 걸 이제는 두 번, 세 번 쪼개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계약이 유효가 되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이제 법정에 갈 수 있죠. 그럼 권리가 있으면 법정에 가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권리가 침해되면 법에 갈 수 있다고 했죠. 권리가 침해되면 법에 갈 수 있으려면 적어도 두 사람이 했던,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두 사람이 했던 이 계약은 권리를 적어도 가지려면 2차까지는 통과했어야 된다, 안 했어야 된다? 했어야 돼. 2차 통과 안 했으면 권리를 가질 수가 없었다.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자, 조금만 더 갑니다. 자, 가바골이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찾기로 하는 계약. 보석 하나 찾아라. 10억 줄게. 어디 있는데? 한강에. 찾아볼게. 당사자 있다 없다? 지금 사람 있나요 없나요? 보석 하나 찾아달라. 찾아줄게. 사람 있죠? 목적 있다 없다? 찾아달라. 찾아줄게. 의사표시 있다 없다? 그럼 1차 통과했다 그랬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1차는 통과했죠? 성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립만 한다고 해서 갑이 그럼 이제 한강에 뛰더라. 계약이 유효면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럼 갑은 을한테 이 추운 날 한강에 뛰들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계약이 무효면 뛰들 필요 있다 없다. 그럼 이제 뭐지? 1차는 통과했는데 이 두 사람은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제정신입니다. 법에서 제정신인지 아닌지 찾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가 없으면 제정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17, 17세인 갑 이렇게 안 적혀 있으면 17세는 아니겠지 뭐. 바보가 아니라고 적혀 있으면 바보는 아니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 글자가 튀어나와서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갑을 보고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비정상이라고 적혀 있어야 비정상이지. 이 두 사람 제정신이죠. 이 두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찾는 게 확정돼 있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권리 능력이라는 서류를 갖추오면 유효죠. 못 갖추오면 무효.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서류 갖고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효죠. 자, 확정되면 유효죠. 그럼 불확정되면 무효. 가능하면 유효죠. 그럼 불가능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럼 갑이 한강에 뛰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한 달 전에 도장 찍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찍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계약은 무효다. 목적이 불가능하니까. 계약이 무효라는 이야기는 약속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말이죠. 우리 약속 취소한다, 약속 무효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 말이에요. 뛰들기로 했잖아 한강에. 근데 뛰들지 않겠다.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합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유효라면 합치하지 않고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만 유효라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 유효, 그 반대로 가면 무효.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크게 보고. 자, 하나 더. 자, 갑이 을한테 1억만 빌려주라. 그 이자 줄 테니까 빌려주라. 을이 됐다. 이자도 필요 없고 무이자로 빌려줄게. 승낙했나요? 1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죠. 다만 1년 내에 원금을 갚지를 못하면 무이자로 빌려주는 대가로 원금을 만약에 못 갚으면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내놔라. 자, 이렇게 합니다. 1년 뒤에 갑이 돈을 못 갚았습니다.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내놔야 된다면 갑은 삽니까 죽습니까? 몰라요. 자, 남자는 적사입니다. 남자는 적사죠.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내면요 무조건 적사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몰라요. 사이즈 따라다. 여자는 모르겠고 남자는 반드시 적사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계약을 했죠. 이 계약에 당사자 있다 없다? 목적이 있다 없다? 의사표시 있다 없다? 그럼 성립했네요. 1차가 한번 통과죠. 1차 통과. 2차가 통과되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럼 이 계약이 유효라면 을은 뭐 하고 있을까요? 칼 갈고 있겠지. 칼.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베려면 직접 칼 갈 수 있다 없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약속을 갑이 깨트린다고 해서 직접 칼 갈 수는 없죠. 그럼 칼 갈아서 누구 갖다 줘야 됩니까? 법원에 갖다 주면 판사님이 갈아야지. 판사님이 도와줘야 되잖아. 계약이 유효가 됐다는 이야기는 자, 이 두 사람이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제정신이죠. 자, 두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정돼 있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 칼만 있으면 돼. 아니, 뭐가 불가능해. 사람 눕혀놓고 있으면 칼만 있으면 되지. 가능합니다.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적법하지 않 불법이죠. 그럼 유효다 무효다? 적법해야 유효라면 반대말 불법이 되면 무효죠.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 계약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갑이 원금을 갚지 못해도 왼쪽 가슴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이 무효가 됐다 소리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는 이런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의 계약은 처음부터 법을 위반한 계약이었다.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살던 16세기에는 이 베니스의 상인, 요 희곡 시대에는 결투를 하다가 세약서 써놓고 한 사람이 죽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약속에서 찍은 거니까. 잘못된 약속도 지켜져야 된다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그럼 그 시대에서는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잘못된 약속도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구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 계약서에는 왼쪽 가슴살 1파운드를 가져가게 돼 있지, 피를 흘리게 한다는 조항이 없지 않나. 피는 흘리게 하지 않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죠.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런 논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가 16세기를 살지 않고 우리하고 같은 21세기를 산다면 이렇게 결론을 냈겠죠. 계약은 성립은 했는데 적법하지 않아서 계약은 무효니까 지킬 필요 없다고 냈겠지, 무슨 피까지 안 하도 안 되죠. 시대가 달랐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계약 하나가 유효가 돼서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안 지키면 법정에 끌고 가려면 2차까지는 통과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 2차를 통과 못하면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 취소라는 거예요. 약속이 무효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펼쳐서 우리가 보는 작업, 그 작업인데, 그 중에 그럼 이제 크게 보면 계약 하나가 이루어져서 법정에 가니 안 가니 하려면 그 계약이 적어도 1차도 통과, 2차도 통과돼야 됩니까? 성립해야 되고 유효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크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의 서류를 본 적은 없고 그냥 서류 전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하나의 서류를 이제 공부하는 것, 이게 미시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크게 그렸고, 근데 이 중에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권리의 주체 파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11월 달이기 때문에 한단 말이지. 1월 달부터는 안 해. 11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성년자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험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문장은 끊임없이 나오니까 시험도 안 나오면서 계속 미성년자가 누군지 의사 무능자가 뭔지 자꾸 읽어야 될 책에는 있으니까. 그럼 자, 사람이기만 하면 성립하지만 그 사람이 2차를 통과하려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권리 능력이 뭘까요? 이제 쪼개보자는 거예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럼 언제부터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출생 때부터. 언제부터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없냐면 사망한 때로부터. 그럼 대한민국 민법에 가면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능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어렵나요? 솔직히 이 말 자체는 없지 않죠. 태어난 때부터 권리를 가지고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를 못 가진다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시험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사람은 언제 출생한 겁니까?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우리? 네? 자, 진통을 느끼는 단계, 임신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양수가 터져서 머리가 빼꼼 나온 단계, 일부 노출, 팔다리 다 나온 단계, 전부 노출, 탯줄을 끊은 단계, 출생 신고를 한 단계. 자,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자, 그럼 출생 신고 안 하면 나이가 10살인데 사람도 아닙니까? 학교 가고 안 가고는 나중에 둘째 치고 그 개 보고 그럼 우리 동물이라고 부릅니까?
출생신고와 관계없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냐면 전부 노출할 때부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전부 노출돼서 팔다리까지 쑥 놓으면 그때부터 사람입니다. 탯줄이 안 끊어져도. 출생신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고. 그럼 아이고 태어났다 대충 생각하면 되지 뭐 이렇게 따지사나 싶죠. 자, 이런 일이 걸리면 만약에 일부 노출된 단계에서 그럼 누가 발로 노출돼서 나오고 있는 자를 발로 찰 수 있죠.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살인죄입니까? 낙태죄입니까? 낙태라. 아직 사람이 아니거든. 낙태죄죠. 그런데 만약에 전부 노출된 상태에서 죽이면 영아살인죄라고. 사람의 시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가야 될 범죄가 달라지는 거죠. 그 1분 상관에. 자, 그래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법적으로 볼까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을의 뱃속에는 3개월 된 태아가 있단 말이에요. 갑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보상금 5억이 나왔는데 이 5억을 을이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혼인신고가 안 돼 있거든. 상속받을 권리도 권리죠. 그건 법률상의 배우자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혼인신고한. 자, 그럼 태아가 가져갈 수 있다 없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잖아.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상속권도 권리니까 출생 안 하면 못 가지죠. 그럼 사이 안 좋은 부모도 없고 사촌 하나 있으면 사촌이 가져가야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되나요? 이 결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 없잖아요. 갑이 만약에 적사하지 않고 오보이라도 살아있다가 죽었더라면 설마 그 보상금 5억을 사촌 주라고 했을까요? 이쪽을 주라고 했겠지. 그럼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사각지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그 조문 때문에 생기는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건,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만큼은 사람으로 취급하자는 논리가 있을 수 있어야 되나요? 그런 게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어떻게 줄 것인가. 원래는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두 번째, 사람은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능력을 상실하죠. 언제부터 사람이 아닐까요? 자, 내가 죽었습니다. 내사. 맥박이 멎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맥박이 멎었다는 건 심장이 멎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맥박이 정지되면 그때부터 시체입니다. 그럼 이걸 왜 따지느냐 하면, 자, 그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하기로 하고 사망을 하면 언제부터 장기, 눈이든 콩팥이든 간이든 언제부터 옮길게 될까요? 맥박이 멎었을 때부터. 사람 몸에서는 못 옮기고 시체한테 옮겨야 되죠. 그럼 맥박이 딱 정지되면 그때 빨리 떼가지고 아이스박스 해가지고 얼려가지고 헬기 타가지고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맥박은 뛰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시체라고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면 이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이식받아야 될 사람은요, 헬기도 필요 없고 아이스박스 필요 없어요. 이 심장 뛰고 있는 내사인 상태의 사람을 도로에 실어서 쭉 끌고 와서 이식받을 사람 옆에 눕혀놓고 수술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훨씬 더 이식받는 자는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고 더 오래 생존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죽음의 시기를 좀 앞당기자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안 돼. 아직 유교적인 간섭이 남아있잖아요. 또 대한민국은 전설이 많거든요. 10,000명 중에 하나는 그 향 피우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두드리죠. 그 왜 향 피우고 있는데 이 뭐야 빨리 문 열으라고 두드리죠. 그래서 관 빼니까 아직 살아있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박이 멎기 전까지는 이렇게 취급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관습이.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갑과 을이 나이 20대 부부인데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남편이 지리산에 가서 놀러 갔다가
물난리에 떠내려가서 조난됐습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없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맥박 재봤나요? 사망은 맥박이 멎어야 된다며. 아직 맥박 못 재봤죠? 그래서 죽은 걸로 취급을 못한다면 어른 나이가 20대인데도 나이 70이 될 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재혼을 못해요. 재혼 못하죠?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면 재혼 못하죠? 상속받을 수 없죠?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사망보험금 못 받죠? 남편이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비록 맥박을 재보지는 못했지만 죽었겠지 살아있을까? 죽은 걸로 취급하자는 제도가,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살리자는, 남아있는 사람의 법률관계는 해결하자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실종선고제도. 실종선고, 인정사망 이런 제도는 비록 사망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사망의 개연성이 높을 때는 죽은 사람을 죽은 거로 취급해야 산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태어나면 권리를 가지고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법에 실려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끊임없이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에 있는 문장은 단순해요. 그 문장이 파생할 수 있는 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자. 그럼 어쨌든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권리를 가지고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를 상실하죠. 의사 능력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의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죠. 그럼 의사 없을 무자를 쓰면 의사 무능력, 사람 자자를 써서 의사 무능력이죠. 자, 그럼 의사 무능력자는 생각을 못하는 자죠. 그럼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행위 무능력자라고 부르면 좋겠죠. 그걸 법이 바뀌어서 제한 능력자라고 부른다. 이 제한 능력자 안에 미성년자가 있고, 옛날에 금치산자, 옛날에 한정치산자, 지금은 바뀌어서 성년 후견 개시된 자, 한정 후견 개시된 자, 지금은 후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금치산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성년 후견 개시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정치산자가 바뀌어서 한정 후견 개시됐다 이렇게 표현한다. 용어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래서 하나 물어볼까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는 누가 더 모질합니까? 누가 더 모질할까요? 똑같아. 뭐 모질하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이 뭔지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나 젓가락으로 열심히 국을 퍼고 있는 인간이나 똑같아.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오직 하나. 자, 미성년자 편한다 안 편한다? 서류 보면 편한다 안 편한다?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가정법원에서 선고 받아가지고 가족관계부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서류를 떼보면 이자하고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편한다 안 난다? 그럼 이자들은 국가로부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 맞나요? 그런데 의사 무능력자는 공인되지 않는다. 동네 하나씩 있죠? 한 동네 하나씩 있죠? 있을긴데 틀림없이 하나 있죠? 자, 의사 무능력은 우리도 됩니다. 의사 무능력 상태는 우리도 됩니다. 정신 이상만 있는 게 아니고 명정자가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그 명정 상태, 좋은 말로 하면 명상에 잠긴 자. 명상에 잠겼다가 뭔 소리냐면 아무 생각 없다죠. 어떨 때 아무 생각 없나요? 술 먹고 테이프 끊길 때. 그래서 우리 술 먹고 테이프 끊긴 상태를 명정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까요?
자, 계약서에 도장 콱 찍었어. 술 먹고 테이프 끊겨서 도장 콱 찍었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웬 아이씨 둘이서 와가지고 참치 잡으러 가죠. 6개월 동안 가야 된대. 예? 남태평양에 왜 내가 참치 잡으러 가나요? 여기 찍었잖아, 도장.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럼 의사 능력이 있어야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까?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럼 페이퍼 끊긴 상태에서 콱 찍은 계약서는 무효. 그럼 그 배 안 타도 돼. 계약이 무효니까. 자, 그 다음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했죠. 미성년자가 계약하면 그 계약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두 개밖에 없죠. 효력을 갖추면 유효입니까? 효력을 못 갖추면 무효입니까? 그런데 다시 제한하의 개념, 다시 새로운 개념, 취소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자,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사실 우리는 약속을,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을 더 자주 쓰나요? 무효라는 말을 더 자주 쓰나요? 이 말을 더 자주 써. 취소한다는 표현이 이런 거. 그럼 취소를 하면 그 약속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취소를 해도 무효가 돼. 그럼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무효는 그 계약 없던 걸로 하겠다 말 안 해도 무효입니다. 취소는 취소하겠다라고 말을 해야만 무효가 됩니다. 했던 계약을 물리자고 표현을 해야만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 무효는 가만히 있어도 무효. 자, 첩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첩계약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13년 전에 처음 강의할 때 7명, 8명 앉혀놓고 강의하다가요, 알바하다가 서울에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처음 강의로 딱 올라왔는데, 강의로 올라와가지고 강의 첫날 강의에 앉아있는 사람 수강생 수가 700명이래. 앞이 안 보여. 8명 앉혀놓고 알바하다가 700명 앞에 올랐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 사실 손도 달달달 떨리. 1시간은 어떻게 강의했는 걸 몰라. 네, 진짜 종로에서 쫙 써있는데 1시간을 그렇게 강의했는데, 그 내보고 하는 얘기가 강의 초짜 치고는 하나도 안 떨더라, 이렇게 하는. 그만큼 떨은 게 하나도 안 떨는. 다른 사람들은 진짜 떨던데 막 책상에 울린다, 이렇게 앉아서. 나는 그렇지는 않더라,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내 생각이 많이 들었어. 첫 시간 마치고 20대 예쁜 아가씨가 졸졸 따라오더만은 자기도 법 공부를 처음 하지만 첩계약이 왜 무효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가씨가 왜 첩계약을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이 도대체 정신이 어떤 상태인 거야. 그런데 이제 첫날에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경상도잖아요. 그 내가 첩계약 했는데 이 아가씨는 첩계약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이 왜 무효인지 모르겠다는 거고, 나는 이렇게, 그죠? 나는 첩계약 했는데 이 아가씨는 첩계약으로 들어놓으니까 계속 쫓아와서 도대체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제 설명해 주면서 적으니까 그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에피소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 첩계약 무효죠. 이거 두 사람만 무효라고 주장하나요? 그 장인 장모가 와서 주장해도 되나요? 지나가던 우리도 저런 첩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거 무효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하고 말 안 해도 들키면 무효인 겁니다. 근데 취소는 반드시 주장을 해야 돼요. 취소는 주장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배우지만 미성년자거나 착각을 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해져 있죠. 무효 사유는 정해져 있지 않죠. 취소는 딱 지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합니다. 그럼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식당 예약을 했다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하죠. 여러분 미성년자입니까? 착각했나요? 사기당했나요? 협박당했나요? 그건 어떻게 취소했나요?
취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취소는 딱 저 사유가 돼야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취소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용어를 쓴 거죠. 여러분은 식당 예약은 취소가 아니고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를 하는 건데 취소 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식당에 가서 예약하고 혹시 못 갈 일이 생기면 전화해서 철회한다고 합니다. 식당 예약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식당 주인이 예? 철회한다고요? 예? 아 철회한다고요? 혹시 취소한다는 얘기인가요? 취소가 아니고 철회. 밖에서는 그냥 취소하세요. 어디 가서 미쳤다 소리 듣지 마시고 밖에서는 취소하고 이제 속으로는 사실은 용어가 철회다. 살인 강도란 말 들어봤나요? 강도가 뭘까요? 남의 물건 훔치면 절도 도둑놈이죠.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면서 훔치는 게 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인자는 절대로 강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살인을 먼저 하면 죽었죠. 죽은 자를 어떻게 협박을 해요? 살인 강도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강도 살인이에요. 강도가 폭행하면서 물건을 훔치다가 저항을 하니까 칼로 찌르면 죽을 수 있죠. 그게 강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강도 살인죄가 형법죄에 있는 거지 살인 강도죄라는 제목이 없는데 우리는 사회에서 그냥 살인 강도 강도 살인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용어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도 취소 평소에 쓰지만 그 취소에 여러분이 쓰는 90%는 다 철회입니다. 철회. 딱 취소는 지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럼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게 뭐지? 그 기본 개념만 잡고 있으면 돼요. 본격적으로 하는 건 이 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쉬었다가 더불어 갑니다.